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트레일러 차량을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화물차에 불이 나면서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트레일러 차량이 서 있습니다. 잠시 뒤 3차선을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갓길 쪽으로 다가가더니 트레일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추돌한 화물차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이고 앞서가던 흰색 승용차를 겨우 피해 중앙분리대와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 뒷부분은 전도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집니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급하게 멈춰섭니다. 낮 2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멈춰있던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물차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기름이 땅으로 흘러가지고 불이 조금 크게 났어요. 잔불 정리하고 또 그거 견인하고 이런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사고 여파로 도로는 1시간 가까이 통제돼 일대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장안의 화재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사건의 이 단서들을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 강력반 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 반장님.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오늘의 강력 사건 그 단서를 저희 강력 상황판에 띄워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자, 누군가가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런 단서인데 이 어떤 단서일까요? 영상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 같은데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내리죠. 그런데 누군가 다른 분이 버스 운전석에 타고 문이 닫힙니다. 능수능란하게 누군가가 버스를 쫓아가는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 좀 한번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내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충북 진천군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다른 남성이 운전석에 앉더니 능숙하게 문을 닫고 후진합니다. 운전기사와 동료가 버스 두들기며 쫓아가지만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자, 버스를 훔쳐서 달아난 장면입니다. 차선을 넘나들고 교통신호도 무시하면서 아찔한 주행을 펼칩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겨우 멈춰섭니다. 경찰이 버스 출입문을 부숩니다. 그리고 체포에 성공합니다. 배 반장님, 아니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버스 절취 사건 같은데요. 이거 버스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버스 절취보다는 충동적인 어떤 운전을 해보고 싶은. 운전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네. 저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열쇠라든가 아니면 단추라든가 아니면 지퍼라든가 특징적인 점에 우리가 보통 꽂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각성되는 그 특징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무모한데요. 이렇게 그냥 훔쳐가면 걸리죠. 그렇죠. 말하자면 보통 저런 충동 자극 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기분 장애 쪽에 가까운데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이제 나가실 때 기사님 나가실 때 키를 뽑고 가야 되는데 네. 보통 그냥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걸 알고 보통 저런 범인들이 저런 걸 이용을 하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형 버스 운전을 잘하나도 궁금한데 면허 있습니까, 이분?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면허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면허가 저 면허는 거 아니었죠. 버스 면허는 아니었죠. 무면허네, 결국에. 예, 무면허죠. 예. 아찔한 추격전.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쫓아오니 영화 장면 같아서 질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네. 쫓아오면 쫓아갈수록 더 그 어떤 자기 상황을 즐기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즐겨서 예. 질주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와. 보통 저런 걸 카체이싱이라고 하는데 네. 경찰에서도 저런 걸 할 때는 사실 경광등 같은 걸 올리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자극을 주기 싫어가지고. 자극을 주면 더 속도를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용히 따라 붙는 방식으로 합니다. 저희 요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가 너무 예. 재밌는데 배 반장님이 이런 사건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런 분들이 어떤 충동의 범죄 행동을 더 자극받기 때문에 경찰도 추격할 때 사이렌 끄고 조용히 예. 깜빡이는 킵니까, 경찰이?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 깜빡이 무슨 상황인지는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 범인한테 자극을 크게 주면 안 되니까. 깜빡이는 소리가 안 나니까. 그렇죠.
비상 깜빡이는 켜고. 그 기본적으로 먼저 선 차단을 합니다. 네. 앞에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쫓아가는 거지. 그냥 쫓아가면은 앞에 있는 어떤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선 차단 후에 쫓아가면서 이제 그 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0km 어떤 경찰과의 카 체이싱, 그러니까 추격전도 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분들의 어떤 심리는 내가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 너무 운전하고 싶어. 키가 꽂혀 있어. 들어가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운전하고 있어. 경찰이 쫓아와. 영화 같아. 근데 내가 처벌받고 붙잡힐 것에 대한 어떤 후폭풍에 대한 염려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망상이 앞 단계부터 장면으로 연계되는 거지 네. 뒤에 있는 걸 걱정해서 앞에 장면을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예. 기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키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접근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 기사님만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보통의 경우 저렇게 이제 흔히 말 용변이 급해지고 나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저런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인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지금 저 쫓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다급하겠습니까? 굉장하시고 저 문제는 저분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다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위험천만하죠. 위험천만하죠. 경찰이 아주 잘 예. 추격을 추격을 했고 멈춰 세웠고 3단봉으로 지금 아찔아찔합니다. 무면허기 때문에 이 대형 면허가 없는 분들은 저 버스 운전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지만 경찰이 잘 제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 관계자의 이야기도 제가 인터뷰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 꽂혀 있는 거 보고 갑자기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버스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불구속으로 저희는 사건은 송치를 했고요. 불구속으로도 사건 성취했다. 근데 이제 응급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은 저 상태는 그냥 놔두면은 또 들어가서 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찰이 의한 응급 입원이 아마 조치가 됐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조치가 빨리 돼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랄까 좀 어떤 치료의 문제다라는 말씀이 또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를 만나보시죠. 자, 단서 공개해 주시죠. 이거 북한 인공기 아닙니까? 어디인가에 북한 인공기가 떴는데 어디에서 이 인공기가 떴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들어보시죠. 곰이 생각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나. 곰이 생각합니다. 시편 77편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갑자기 북한 인공기 뜨고 이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요? 예, 해킹에 의한 어떤 일종의 사보타지 같은 느낌이 되겠죠. 저기가 굉장히 그 강남의 큰 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저런 교회, 대형 교회는 공격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데 네. 우리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많이 커지고 이런 면에서 적성국에서 저렇게 해킹 공격을 하면서 일종의 사회 혼란을 노리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끊고 다시 공격하고 이런 방식인 거죠. 예. 새벽 예배 온라인 중계 중에 북한 인공기와 이 국가 음악까지 해킹을 통해서 송출했다? 이게 황당한 기가 막힌 사건인데 이거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건지는 지금 추적 중인 겁니까? 사실은 전 추적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유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보통은 적성국 쪽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중국 쪽을 경유하는 게 가장 클 텐데 중국은 일종의 거기서 들어가서 추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유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근데 의도는 명확하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사실 온누리교회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북한이 벌인 거라면 이 북한의 어떤 심리랄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하필 온누리교회를 해킹한 겁니까? 치고 빠지는 거죠. 치고 빠지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고 대응하는 거에 따라 다른 직접적인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일종의 잽을 날리는 방식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저 교회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사고를 당하면은 바로 이제 대응을 하겠죠. 예.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걸 보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이 대형 교회의 어떤 대응 시스템을 보고 다음 범죄를 어떤 간을 보는. 그렇죠. 더 큰 교회라든가 더 큰 어떤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겠죠. 아니 지금
성경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중요한 답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공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너무 황당하시고 교인들께서도 너무 황당하셨는데 저럴 때는 빠르게 신고하시고 빠르게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가 있으니까 신고하시면 그리고 시스템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취약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배반장기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사건 풀어볼 텐데요. 그 단서를 우리 상황판에서 만나보시죠. 형도 내가 죽였다. 강력 사건입니다. 죽은 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의 상속 포기를 설득 중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남성의 사건입니다.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 유산 때문에 아버지 살해, 살인 피의자 A씨 3년 전 직장 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이 친형이 급사하는 이 변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친형은 사망한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한 상태입니다. 자, 이 동생이 아버지 상속권을 포기 시 형의 재산 상속이 가능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설득하던 가운데 형이 주식과 코인으로 빚을 졌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상속권 포기를 수차례 설득합니다. 아버지, 네가 돈 때문에 형을 죽인 것 아니냐라고 아버지는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아들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존속 살해 강력 사건인데 폐륜 범죄죠. 폐륜 범죄입니까? 예. 지금 상황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급사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본인 남은 상태인데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형한테 갔습니다. 물론 본인한테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형의 재산이 탐이 났을 수 있죠. 그래서 형을 살해했다는 걸 아마도 뭔가 좀 이제 진술을 했나 봅니다만 아직은 확인하지 않은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말하는데 뭐 자꾸 이런 표현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그치니까 그래서 이제 저 범행이 있었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됐는데 그러다 보는데 이제 형도 이상한데 경찰이 보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형도 갑자기 급사했는데 약물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아니 젊은 분이 약물 관련된 분에 급사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이 30대 남성 관건은 형도 살해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형도 내가 죽였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다가 추후에 번복을 했다고 해요. 검찰, 친형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 보완 수사 중이다. 검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입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놓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사망했는데 약물인데 설마 뭐 가족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약물이 나왔지만 약동물 검사는 보통 2주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처리가 뒤쪽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하니까 수사팀에서도 좀 느낌이 오는 거죠. 네. 근데 생활 보시면 사실은 거기에 사망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구요? 어머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지금 세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가족 중에 3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추궁하다 보니까 자백을 경찰 단계에서 했는데 문제는 그건 임의성이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부인을 하니까 부인한 상태인데 분명히 경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 같고 예. 형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이 살인 피의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보완 수사 상황이고 중이고요. 예. 그럼 이런 심리 상태는 어떤 겁니까? 만약에 정말 자기가 형까지 죽이지 않았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가 형도 죽였다라는 진술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진술은 명확한 거고 물론 본인이 지금 뭐 부인했지만 근데 문제는 연결선상이 참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족에 누가 죽으면 재산이 간다는 걸 알고 가족이 누가 죽으면 간다는 걸 알고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그치니까 범행을 했다. 이게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논리가 이어진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의심하신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당연히 이 상황을 의심하는 거고 입증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약물이 발견됐지만 약물은 스스로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정교하게 과학 수사를 통해서 분석이 되면은 입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수사하는 거죠. 배 반장님, 이거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까? 형의 예. 어떤 살해 의혹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 약동물의 양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상당히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그리고 이해관계지 않습니까? 당연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오늘의 돌직구 강력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